이제 세계의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 경제 시대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이 바이오 경제 시대에 어떻게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많은 전략과 많은 노력,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향후 2030년에 30조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시장에 어떻게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게 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벤처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규제가 따라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이오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혁신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시장에 내보내고 그 효과적으로 시장에 나간 혁신 기술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오늘 대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계, 산업계, 투자계 많은 분들을 모시고 다음 정부의 바이오 산업계가 전달할 메시지들을 저희가 오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귀중한 분들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 투에 참여하신 분들 한 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고 카이스트 연구부총장님이신 이상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다음은 연구계에 있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권석육 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다음 산업계에서 지아이노베이션의 이병건 고문님 모셨습니다. 예, 다음은 투자 쪽에 한국투자파트너스의 황만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다음은 바이오 쪽에 파이낸스와 관련된 회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이정희 회계법인의 정호준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많은 유익에 모여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도 유익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인 지금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저희가 한번 지목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이오가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초반에 어리스테이지 투자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자금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패널 토의 분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 차기 정부가 어떤 식으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를 육성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만수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고 이율배반적인 게 해외에 가면 해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기술, 바이오 기업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저희에게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그런지 한국에 오면 식약처에서 임상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비가 없어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고 제가 사실은 제일 앞장서서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도 심지어 신규 투자들은 잘 못하고 있고 저희가 기존에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한 후속 투자만 겨우겨우 해나가는 이런 형편이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인원들 굉장히 많이들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제약회사에서 예전에는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이 유행처럼 됐었는데 어떤 분들은 괜히 왔다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나온 분들이 제약회사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는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들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려면 앞단에 어리스테이지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져 갖고 창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좋은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계를 한번 분석 진단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부가 다음에 우리가 이 생태계를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제안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대표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지금 제가 산업계에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 스타트업은 많은 분들이 교수님들이 창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일주일에 2-3번씩 전화가 오는 게 창업하신 CEO분들이 다음 달에 월급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씩은 그걸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그분들 건강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래도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펀드가 안 되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 다 줄이고 그다음에 전임상하던 거, 임상하던 걸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지금 그 후단에 있는 CRO 기업들이 또 거기를 수주를 못 받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모든 이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고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렇게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려면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어떤 차별화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특히 산업계와 같이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약간 특별하게 많은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이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가장 큰 부분인데,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하시면서 많은 벤처들,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투자에 관련된 애로를 아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물론입니다. 여러 회사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어려워하고요. 그나마 이제 올해는 조금 나아지려는 기미가 보인다. 요 정도 평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두 분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바이오 스타트업이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그래도 여러 옵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중기부의 뭐 팁스라든가 딥텍 팁스라든가 스케일업 팁스까지는 이제 좀 세팅이 됐는데, 또 연결고리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투자 대표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의 이제 그 VC라든가 이런 투자 시스템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바이오 투자의 이 시간축을 두고 투자의 양을 보게 되면 당연히 계속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에서 다운 사이클이 얼마나 기냐가 사실은 그 기업들한테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업 앤 다운은 있겠지만 그건 전세적으로 다 통화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업을 좀 유지를 더 오래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유인 전략을 정책 자금으로 줄 수 있느냐, 혹은 정책으로 펼 수 있느냐, 이게 아마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투자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펀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정부에서 만든 펀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펀드들이 성공적으로 클로즈를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운사이징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황문순 대표님, 왜 이게 정부가 쓴 펀드들이 왜 클로즈를 제대로 못하고 계속 왜 메가 펀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줄어드는 스몰 스케일로 가는지, 이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좀. 펀드가 생태계 속에서는 펀드가 큰 펀드도 필요한데 사실 작은 펀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2천억짜리, 3천억짜리, 5천억짜리 펀드 좋은데, 사실은 2천억짜리, 3천억짜리 펀드 갖고는 10억, 20억, 30억짜리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런 소규모 펀드들, 이런 것들, 뭐 200억, 300억, 400억짜리 펀드들이 좀 많아지면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쪽들이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R&D 연구비들이 이제 새 정부 들어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R&D 연구비 중에서 일부들은 투자 연계형 과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 쪽에 대해서 투자랑 연계되는 것들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호준 회계사님 아마 많은 벤처들을 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회계적인 자문을 하셨을 텐데,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거를 기업들은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좀 지원했으면 좋은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일단 이 바이오 생태계 자체가 붕괴조짐을 보인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다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바이오 의학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이 굉장히 긴, 사실 거의 중장거리 이상의 마라토너거든요. 근데 단기간의 성과를 원하면서 사실 요즘 그 VC들의 투자가 말라가면서 데스밸리라고 말하는 캐시 버닝이 너무나 빨리 오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선수한테 사실 물도 주지 않으면서 단기 성과를 내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실 생태계 붕괴 조짐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후속 투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인력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 바이오의 기본적인 투자 인프라가 이제 연구 인력들이거든요. 근데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일상 이상의 뭐 연구 단계가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심 인력이 유출되게 되고, 그럼 후속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VC들이나 다른 바이오 펀드들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IR을 통해서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실을 운영할 자금조차 없는 회사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 이사님들이 사재를 출연해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없으면 투자를 받기 위해 실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받을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로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국내 펀드도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펀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펀드가 글로벌 펀드는 어떤 식의 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산업계에 좋을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 한 20년간 국내 펀드들이 정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 하이 VC들 펀드를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국내 펀드와는 달리 하이 VC 펀드들은 거기에 대한 전략도 잡아주고 어떤 CEO를 설치하든지 이런 것들이 또 서포트가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기술이 점점 좋아지기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VC들이 한국의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들어오고 싶더라도 아직까지도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정부에서 자기 정부에서 풀어줘야 될 거는 그러한 해외 펀드가 들어왔을 때 좀 더 국내에서 안심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해외 펀드가 들어올 때 국내 펀드와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고 국내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IPO 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어서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해외 펀드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주면은 그게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황문수 부장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외국이랑 같이 국내에 벤처들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느꼈던 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병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더 보완해서 정부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규제라고도 하고 문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규제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걸 갈라파고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뒤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상장사 관련된 것들, 뭐 관리 종목에 들어가거나 상장 폐지가 그런 기준들을 해외에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와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뒤쪽에 나온 뭐 법차선 문제나 자본 잠식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최대주 지분율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보위예수 기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국내 어떤 기업들이 기술은 괜찮아,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엑시트 할 때 합리적 설명이 좀 어렵다. 뭐 뒤쪽에 좀 더 나올 테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뭐 투자 기술이 흘러가건 자금이 흘러가건 결국은 생태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생태계가 그게 한국인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누가 됐건 투자를 해서 그 생태계에 올라타서 거기서 익시스를 하고 하는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좋은데, 그게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이제 상장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투자 자금을 가지고 R&D를 해서 그 R&D를 프로브 오브 컨셉으로 하면서 시장을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R&D의 파워풀한 컨텐츠가 이제 투자와 연계되고 사업과 연계되는 이제 그게 연결고리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나라의 R&D도 이제 과거에는 보면 이제 추격하는 거였죠. 팔로우 형태의 R&D를 많이 추구하고 하다가 이제는 뭔가 선도형 R&D로 좀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뭐 사이즈라든지 그런 여러 제도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시장을 만족시켜 주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요새 정부가 이제 그 바이오 위원회가 생기면서 레드 바이오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 뭐 그린 바이오나 헬스케어나 여러 가지 소재 관련된 부분까지 많은 R&D를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좀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엽 그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여러 학계도 만나시게 되고 산업계도 만나시게 되고 그다음에 각 분야를 많이 만나셨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R&D의 지원의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성이랑 그다음에 이 한계성을 극복해서 진짜 R&D가 좀 더 폭발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들이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은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분야 전체에 투자된 R&D 비용이 얼마였냐, 그러니까 R&D 투자금이, 그거를 보면 2022년도 데이터만이 이제 정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정리 중인데 한 11조 7천억 정도가 이제 바이오 R&D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 투자로 이루어진 게 한 5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민간 투자는 나머지 한 6조 한 5천억 정도가 되죠. 그러면 실제 이 바이오 전체 R&D 그 비용 투자액 중에 민간 비중을 보면 대략 한 56% 정도 됩니다. 그럼 그게 많은 거냐? 실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 그때 총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가 한 112조 정도가 되는데 그 전체의 민간이 투자한 R&D 그 퍼센티지를 보면 한 80%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바이오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정부 R&D 투자금의 의존도가 딴 곳보다 한 80% 정도도 높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사실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바이오 기업이라는 거에 투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인내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정부 투자금의 의존도도 조금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면 뭐 사실 말이 좀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머크사 같은 경우는 1년에 R&D 투자하는 비용이 44조인데 그럼 이미 한 회사가 우리나라 바이오 전체 투자액의 거의 뭐 한 4배에 육박을 하죠. 거기다 두 번째 이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뭐 존슨앤존슨이나 로슈 같은데 거기도 각각 한 22조 정도씩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글로벌 빅파마 5개의 R&D 투자액을 더하면 우리나라 전 산업 다 합친 거의 R&D 투자액보다 커요. 우리가 나라가 필요한 거는 저는 대체 불가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NFTIPS라고 부르는데 Non-Fungible Technology, Industry, Product, Service 이걸 가져야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나라가 된다. 즉 우리는 절대 총량으로 투자자, 인력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개를 뭔가를 만들어내고 산업화를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자기 것들 10개, 100개를 줘야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걸 우리가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실제적으로 신약 개발 예만 들어도 우리가 신약 개발에 아마 지금 그 투자하는 돈이 정부가 아마 한 1조 5천억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민간이 또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경쟁할 거냐? 기술력으로 보면 우리나라 회사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뭐 4조, 3조짜리 기술 수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에코시스템을 좀 더 잘 만들어주면 될 수 있다. 그럼 어떤 분야에 투자할 건데? 보면 신약 가야죠. 실제로 신약 마켓을 보게 되면 신약 마켓에 제약 마켓이 1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2,3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300조란 큰 시장을 두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AI 기반 신약을 안 하면 뭐 그건 바로 수렁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나도 명확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지 AI 바이오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고 거기에 기반해서 실제로 지난달에 AI 바이오의 혁신적인 투자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발표가 났었죠, 실제로. 그 이유가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레드 쪽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다른 분야, 예를 들면 화이트를 보게 되면 시장 훨씬 더 크죠, 제약보다. 의약은 뭐 한 2,300조지만 케미컬스 마켓은 1년에 9,000조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전 세계가 바이오 매뉴팩처링 이니셔티브를 들고 나오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그럼 30%만 해도 그 2,700조거든요. 그 시장 훨씬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쪽도 무시할 수가 없고 거기에는 이제 핵심 전략이 결국 합성생물학, 대사공학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이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면 결국 식량이 있고 영양이 있는데 우리가 K컬처의 힘도 입고 해가지고 K푸드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한국의 음식이라는 건 영양도 최고, 안전도 최고 이런 것들을 바이오 기술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면 식품 산업 자체가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린바이오 쪽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표현한 non-fungible, 대체 불가에 해당하는 거를 잘 아이덴티파이해서 투자하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진짜 저희가 OECD 국가로 보면은 그 적은 투자 액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하는 걸 보면 진짜 정부의 지원도 물론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플레이어들의 노력들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의 관점에서 저희 이제 저 권석윤 원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그 생명연구원에서는 진짜 많은 어리스테이지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연구까지 아주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과연 차기 정부가 우리가 한국이 바이오 산업에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파트에 좀 이제 직접적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관련된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투자가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똑같이 AI라는 큰 툴을 그 바이오에 적용할 경우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R&D 투자가 줄어들면서 원철 기술 확보가 지연되고 인재가 유출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특정 분야에 또 어느 정도의 그 선별적인 특정 분야에 투자를 할 때 보다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심의 연구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산업화에 가치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하나의 다음의 먹거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산업계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약물의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런 그 플랫폼을 통한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섹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병건 연구원님께서는 산업계에서는 어떠한 좀 집중력을 했으면 좋은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그 이상엽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은 글로벌 빅파마와 너무 우리가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빅파마가 하는 똑같은 분야에 들어가서는 정말 경쟁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런 걸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산업계에서는 이제 앞으로 남은 분야는 항노화 쪽입니다. 그래서 항노화 쪽을 어떻게 한국이 이거를 미리 치고 나갈 것인가. 그런데 이런 내질환 있는 항노화 쪽은 어느 한두 개를 건드려서는 그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다단한 문제라 그런 리얼 월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향후 10년, 20년 후에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려면은 지금 정부에서 뭘 준비해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은 한국의 향후에는 세계의 부자들이 말년에 항노화 치료에서 한국에 오게 하는 그런 의료관광 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AI가 중요하다고 하고 바이오가 중요하다고 하고 소재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융복합의 시절이 됐고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차기 정부 그래서 보면 RFP를 가지고 정부 연구비를 선정해 주는 것들, 선행 연구가 있는 거 가지고 정부 연구비를 선정해 주는 것들로 여태까지 패스트 팔로워서는 굉장히 큰 성공들을 해왔던 거 맞는데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는 RFP가 없어도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들, 선행 연구가 없어도 그걸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들이 강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AI 틀에다 가둬놓고 바이오 틀에다 가둬놓고 뭐에 가둬놓고 이렇게 해갖고는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뭐 미래를 하려면 뭐 그런 얘기들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퍼스트 무버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규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받고 R&D를 해서 결국은 그게 좀 더 현실화되기 위해서 상장이라고 하는 이제 허들을 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한국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술성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면서 이제 한국이 바이오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게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약간 제도적으로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점들이 필요할 텐데 그게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는 좀 상장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좀 다뤄보고 싶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뭐 기술성 평가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평가 지금 23개 정도의 평가 기관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산업계에서 아주 많이 얘기하는 상장 유지 조건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거래소가 심사를 했을 때 과연 그 심사 기관이 산업계에 해를 주지 않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검토해둘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이정희 그 회계사님께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업계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이 법차종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차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술 특례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 3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기술 특례 상장한 회사들 중에 10개나 되는 회사들이 이 자본 잠식이나 법차손 이슈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차손 이슈라는 게 뭐 아까 황만순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갈라파고스 규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장 유지 조건에 이 법차손이란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자본 건전성을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바이오 업계의 특성상 이 산업의 특수성이라는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의 R&D 투자로 사실은 특정 시점 이전까지, 즉 예를 들면 이상 이후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이나 완전한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매출액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회사들이 유지가 되려면 끊임없이 경상 연구 개발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결손법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결손법인으로서 핵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또다시 경상 연구 개발비를 써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상장 유지 조건으로 법차손이라는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핵심 역량을 위해서 비용을 쓰게 되는데 상장 유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산업의 특수성이랑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정부에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장기적인 R&D 투자가 수반되어야 되는 업종과 관련해서 법차손이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상장 유지 조건에 넣느냐는 한번 생각해 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술 상장에 대해서 법차손 문제를 바이오 업계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오 기업이 먼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화두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바이오만 해당이 되겠죠. 지금 해당되는 거 맞고. 그런데 곧 우리 이제 우주 산업 관련된 기업들 상장되고 있거든요. 우리 뭐 딥테크 기업들 초격차 산업 되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뭐 2년, 3년, 5년 지나면 이제 그들이 겪을 문제일 거고요. 핵심 소재 산업들 중에서 개발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을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얘기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뭔가를 뭐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정부 관계자나 이런 규제기관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와가지고 야 그것들을 완화해주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또는 그러다가 와가지고 투자자 보호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물 흐리는 미꾸라지 때문에 뭘 못할 거냐,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글 거냐 이런 얘기들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법차선과 관련된 것들을 가서 뭐 만약에 뭐 전체 기업들이 이걸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한국거래소나 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다 좋습니다. 아니면 뭐 국가바이오원회도 좋습니다. 그런 데서 이것들의 이 법차선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둬서 거기서 뭔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고 그 내용들을 투자자에게 잘 알리면 그러면 투자자 보호도 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를 아까 제가 했던 거랑 조금 우리가 투자가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랑 좀 맞물려서 얘기하면 상장 기업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연구개발비도 더 투입을 못하고 성과가 나오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당연히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안 좋습니다. 주가가 안 좋게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투자기업, 투자기관들이 투자금 회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투자금 회수가 일어나야지 다시 비상장 기업에도 투자하고 그런 선순환 고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차손이든 아니면 뭐든 만약에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이용해서 뭘 하려는 애들이 있으면 뭐 표현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한 징계 뭐 그게 금전적이든 아니면 뭐든 형사적이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일벌백계 하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미래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가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독 바이오 산업계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계속 그 지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긴 하는데 특히 이제 아마도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혁신 기술, 즉 데이터로 보여지지 않는 걸로 평가를 받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이제 그 부침이 좀 심한 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제 그 법차송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상장 유조건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케이스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병관 고모님께서 이런 케이스에 관련된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분명히 다른 산업과는 연구개발이든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차별화가 됩니다. 저희 GI 이노베이션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상장 후에 2,500억 원이라는 돈을 썼고요. 그 중에 500억 이상을 임상 샘플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어느 산업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게 되고 500억 원이나 들여서 임상 샘플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개발 많이 하려면 계속적인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전환사채로 투자를 받으면 그것도 역시 손실로 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이 기업이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정말 다른 산업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차별화해줘야 된다. 얼마 전에 한경에서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법차선 제도를 나스닥에 있는 바이오 200대 기업에 적용을 하면은 그 중에 33%가 관리 종목으로 편입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거래소의 상장 기준 중에 이 대주주, 창업자 지분이 20% 룰이 있어요. 20%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 자꾸 투자를 받다 보면은 그 지분이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1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걸 20%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룰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거래소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된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창업자 지분이 한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VC들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창업자분들이 20%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연구는 잘하지만은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그분이 연구도 잘하고 경영도 잘하면 좋습니다만은 그런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한테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회사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빠른 시간 내에 수정이 가해지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했었던 해외 펀드가 들어와서 한국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다가 주저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황만순 대표님 보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회사들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도 좋고 그러니까 한국 상장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진도를 못 나가는 게 너네 만약에 상장되면 몇 년 지나면 너네가 연구개발을 많이 해갖고 비용을 쓰게 되면 그게 법차손에 해당이 돼갖고 너네 관리 종목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때쯤 되면은 뭐 이런 얘기들 또는 우리가 실제로 거래소에서 최대 주주가 20%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룰이 명시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데 암묵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하게 되면 설명하기가 너무 곤란하다 그런 거 하고 기술 상장 기업들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 뭐 언론사든 아니면 거래소건 간에 기술 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과 일반 상장을 한 기업들이 지난 5년간, 10년간 누가 사고를 많이 쳤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혹시 이병관 대표님 또 더 하신 말씀 있으시죠? 그 바이오 산업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투명성 문제예요. 바이오 산업을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도대체 나온 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상장할 때 향후 5년간의 사업 계획을 냅니다. 그럼 상장을 통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숫자를 줬겠어요. 언제 한 2, 3년 후에는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기술평가 이후에 상장한 기업들에서 그걸 맞춘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헛수를 내놓고 그걸 못 맞추니까 바이오 기업은 이건 엉망이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성을 보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사업성을 볼 수는 없고 미래에 오지도 않은 거니까 거기에 허위 숫자가 들어가고 그게 결국은 투명성 문제가 걸려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향후에 상장 시는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술성 상장으로 코스닥에 올라가는 회사의 기술을 보면 그 기술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물론 5년의 계획을 세워서 이게 실현 가능하냐 어렵냐,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사기꾼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혁신 기술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한편으로는 시장의 흐름에 맡겨놓을 수 있는 어떠한 좀 성숙도도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케이스를 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한번 그 상대 관련된 부분에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 지금 이고문님과 황 대표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거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바이오위원회 그 3국이 있고 6개 과로 운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주로 지난 그 발족한 이후에 한 일이 필드에서 생생한 목소리 듣는 거였고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그동안 관련 부처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도 논의도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이제 새 정부가 또 출범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마 좀 본격적으로 뭔가 집행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정말로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혁신적으로 제도 자체가 혁신이 돼야 또 우리가 기술도 혁신된 것이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가장 지금 우려가 된다기보다는 그 바이오 벤처들이 상장을 할 때 예측을 하기가 좀 예측이 좀 난해해지는 게 거래소에서 평가할 때 과연 그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그 기업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냐라는 논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래소도 새로운 기술들을 평가하거나 할 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스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 한국거래소가 예비심사 청구서를 내게 되면 영업일 기준으로 45일 만에 이제 평가를 완료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 자료를 내가 더 낸다고 그래서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그게 늘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게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에 올해 이제 거래소가 그거 관련해서 그런 심사 지체에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뭐 아마 하반기쯤 되면은 훨씬 더 그거는 개선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떨어져도 좋으니 빨리 결론을 내주는 거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다음 대책을 세우기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의 기구가 여러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아레나를 있기 마련이죠. 그래가지고 물론 산업 쪽에서는 좀 빨리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를 바라긴 하지만 물론 그 다른 그 파트 뭐 거래소나 다른 쪽에서는 가게 맞는 아레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이 결국 돈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뭔가 결정들을 할 때 산업계가 좀 예측 가능한 부분에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더 보완이 돼서 서로가 많은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런 걸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회계사면서 상대 관련된 분 많이 컨설팅을 하셨을 텐데 어떤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물론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뭐 브레임하기는 부담이 되실 테니까 차기 정부가 어떤 걸 하는지 좀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상장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 평가 관련해서는 사실 업계에서는 일관성을 잃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나 이제 기술 평가를 할 때 사실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기술성 평가에 대해서 조금은 깐깐하게 본다는 소문이 나면 일부러 그 업체의 예비 기평을 맡겨서 독립성이나 이해상충을 활용해서 사실 그 기평하는 회사를 제외시키는 전략까지도 씁니다. 근데 이게 객관성을 담보한다면 이런 관행들이 솔직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업계 당사자 또는 규제 감독이 동시에 사모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안착시키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려서 아까 앞에 분들 특히 이제 황만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차손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래소 물론 이제 금융의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이병건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 샘플을 만드는데
어마무시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상장 회사들은 단기간에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 수입을 원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자산화되지 않는다면 수익과 비용이 같은 회계 기간에 일치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아까 이 기본적인 법차선 이슈에서 형평성 문제와 산업의 고유 특성, 이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우주산업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을 쓰는 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매칭시킨다는 회계 기본적인 원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법차선을 계산할 때는 뭐 자산화된 개발비나 또는 비용으로 처리된 경상용 개발비를 차감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장기간의 R&D 투자가 수반되는 혁신 산업들에게는 기본적인 제도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걸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동의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기준, 상장의 기준이 뭐 기술 이전 건수라든지 임상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딱 지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걸 좀 플렉시블하게 놓는 게 맞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업계에서는 약간 논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병헌 고문님께서 한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특히 이제 기술이 중요하되고요.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 있냐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상장 요건에 기술 수출하고 임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기업들이 보면은 정말 이 과제는 임상에 들어가도 안 될 것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IPO하기 위해서는 그냥 임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이오라는 건 임상에 한번 들어가면은 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걸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정부 자금이나 이런 게 다 헛돈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그걸 이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 성장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고 본다면 그건 진짜 우리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시장에 와서 그걸 통해서 프로브 오브 컨셉하는 과정을 거쳐하는 거라고 한다면 좀 더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 정도의 성숙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결국 그게 주어진다면 투자자들도 좀 성숙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물론 업계에서도 소통을 시장과 아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제도적인 부분들도 산업계랑 좀 소통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차기 정부가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이러한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디벨롭을 하거나 산업적인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규제라고 하는 그 하나의 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생명윤리법도 그렇고 데이터 3법도 그렇고 특히 뭐 저 합성생물학에서는 LMO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에 대한 기존의 규제들이 좀 있는데 이 규제들이 새로운 혁신 기술이 들어오는 것과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규제들, 산업화 규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R&D 규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규제들을 좀 더 이제는 저희가 모두 얘기했듯이 무버로 가기 위한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R&D 부분에 관련된 규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권성현 원장님께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바이오 산업의 제품이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뚫고 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일반적인 연구자들이 인식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로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틀린 그런 문제 괴리가 계속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개발자와 연구자의 괴리를 좀 더 줄이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 규제를 통해서 사람의 사람에 적용되는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그 제품이 판단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을 규제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원했던 이제 규제 중에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첨단 재생 의료법에 관련된 부분이 그 첨단 재생 쪽에 워낙 그 전문가이신 이병헌 대변인께서 지금 산업계가 원하는 그 재생법의 범위와 그다음에 지금 규제화되고 있는 법에는 상당히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더 어떻게 좀 진화를 해가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첨단 재생 의료법이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일본은 2014년에 첨단 재생 의료법을 만들었어요. 일본은 정말 제약 바이오의 강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 첨단 재생 의료법을 만든 것은
다른 분야는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첨단 재생의료 쪽은 일본이 헤게몬을 지지하는 게 있었고요. 거기에 숨어있는 또 하나 이유는 한국이 바이오시밀러로 저렇게 글로벌 시장 갈 동안에 일본 바이오는 도대체 뭘 한 거냐. 재생의료만은 한국에 뒤지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일본 PMDA가 이 재생의료로서 희귀질환의 경우는 임상 1상이 끝나면은 조건부 판매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식약처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제도입니다. 일본같이 제약 바이오 강국이 1상만 하고 허가를 내준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그만큼 일본 정부는 재생의료 쪽에 진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의료를 그렇게 가지는 건 늦게 5년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태클이 많았습니다. 왜 특정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는 거기에 어떤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누더기 법이 돼 있고 올해 이제 개정안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우리나라가 정말 조금 더 일본 못지않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논의하는 목적이 뭐냐면 물론 차기 정부가 바이오 산업 육성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다 양당이 모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산업과 혁신 기술이 갖고 있는 산업을 같이 발전시키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산업도 발전을 시키지만 우리가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혁신 기술들이 좀 더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제도적인 것과 이걸 가지고 통제한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질문은 제가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연구하신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합성생물학이 워낙 글로벌하게 대가이시면서 합성생물이 가져야 되는 미래 가치는 정말 많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합성생물학이 랩에서 이제 결국 파일럿 스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년 동안 연구한 분야라서 문제 말하자면 오늘 한 7시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생물 기반으로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걸 보면 미생물은 우리가 왜 김치도 먹으면 미생물 아무 죄의식 없이 먹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생물이란 거는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 없이 쓰는 그러한 생명체라 이렇게 보면 되고요. 첫 번째. 그런데 그걸 갖다 막 뜯어 고쳐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먹고 너 유전자 조작한 GMO 미생물 먹은 거야? 이런 표현은 안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 먹지도 않고. 근데 어디 쓰냐면 실제로 미생물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연료를 만드는 미생물이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미생물이다. 이런 미생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얘를 이제 바이오기라는 거에다 넣고 튀어가지고 키운 다음에 프로덕트 회수하고 균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LMO 시설이 꼭 옛날 GMP 만들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프로덕트 어차피 99.99%로 정제 깨끗이 하고 얘는 클로즈 시스템에서 발효한 후에 완전히 죽이는 시스템인데 왜 이거에 대한 규제가 똑같이 적용이 되냐. 그건 나는 넌센스라고. 이거는 화학공장 하듯이 하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국무총리 산하에 우리 이고문 님도 위원님이시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국무총리 주재하는 회의 때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제가 처음 발언했던 게 우리 식약처장님께 우리는 식약처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해서 규제기관이면 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 및 진흥처로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께 정부 조직 개편부터 좀 하시죠 그랬어요. 농담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의견이 있는 것이 규제를 하는 부서가 만약에 진흥이라는 잣대와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규제를 하면 규제를 위한 규제는 안 생길 거고 특히 이러한 신세틱 바이올로지 같이 이제 첨단 이런 그 기술이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시의적절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시성하고 규제 유연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합성생물학뿐만이 아니고 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그런 규제는 꼭 있어야 되지만 한편 너무 과도하게 겁내가지고 규제 안 해도 될 것까지 규제하는 일은 없는 진흥책도 좀 같이 밸런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많은 얘기하는 결국 네거티브 규제라는 게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들어오려면은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는 모든 걸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냥 랩에서 끝나는 그 혁신 기술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들을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규제의 어떤 철학, 규제 과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R&D랑 뭐 생산 관련된 부분만이 규제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투자 쪽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텐데 아마 지금 투자에 관련된 부분의 규제 개선점이라든지 차기 정부에 제안할 내용들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거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제도 개선이 된 거니까 노력해서 해주신 거니까 저희가 세컨더리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구주들 거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작년에 언제까지는 신주 투자 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주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인데 신주 투자 의무가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는 뭐고 이렇게 개별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런 바이오 회의건 AI 회의건 다 좋습니다. 우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에 관련된 회의할 때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고 그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것들을 누군가 컨트롤 타워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들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저게 바이오 산업계 아니면 또 좀 더 나가서 혁신 기술을 하는 산업계가 원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거버넌스 체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아까 이 상장에 관련돼서 거래소의 어떤 그 리뷰 기간이 신청한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게 뭔가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식약처가 갖고 있는 지금 물리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OECD로 놓게 보면은 국내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 수가 만만치가 않아서 물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10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산업계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식약처와 저희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내서 어떤 프로토콜에서 진행을 할 때 또 뜻하지 않는 지체 기간이 좀 필요해서 산업적으로 약간 영향을 받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병헌 고문님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 지체는 방금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늘어지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식약처 내에서 결정을 못해서 이 사이언스를 우리가 믿고 해줄 수가 있는가 이걸 못해서 하는 게 있고요.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는 게 툴젠입니다. 툴젠은 199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26년 차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유전자 편집에 거의 효시적인 기업이고요. 유전자 편집이 지금 우리가 크리스퍼 카스9이 대세입니다만은 이건 3세대입니다. 제 1세대가 징크핑거, 2세대가 탈렌, 3세대가 크리스퍼 카스9입니다. 툴젠은 이 1세대, 2세대, 3세대를 다 해본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임상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이걸 임상에 들어가서 제품화까지 됐어요. 그렇게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임상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체로 인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는 대표적인 분야가 이 유전자 편집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붙여서 얘기하면 여기 업계에 계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재작년 이런 때 엑소좀 임상허가 안 내줘갖고 다 해외 간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저도 이제 식약처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서 식약처 분들 만나보면 그분들도 정신이 없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렵기는 할 텐데 식약처에서 유능한 인력들을 100명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100명의 인력들이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규제를 하는 것가 아니라 같이 진흥을 함께 해주는 같이 가이드해주는 그런 인력들이 나오면 그러면 아까 엑소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크리스퍼 캐스9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같이 인허가 규제가 산업 발전과 성장과 동반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식약처의 지금의 어떤 구조상 식약처 인원을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잘 리뷰하고 할 수 있는 인원을 뽑는 거는 아마 지금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약간 요청하려고 하냐면 식약처 내부에
혁신 기술에 대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부를 따로 넣어서 여기에 인원을 뭐 100명이건 물론 어렵겠죠. 근데 처음에 시작이라도 10명이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점점 늘려가서 혁신 기술만을 리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많아진다고 한다면 아마 또 식약처의 심사의 기간의 딜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형평성이나 뭐 인허가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약간 논란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혁신 기술을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 물론 그 숙제는 있긴 하지만 그거를 처음서부터 100% 딱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의 아이템만이라도 그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조직이 좀 필요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투태오로 가기 때문에 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전문성 있는 부분을 모시게 된다면 그분이 결국 산업계에 확산이 돼서 전체 서로가 공감될 수 있어서 저 빌드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규제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산업화에 관련된 부분의 규제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R&D에서 그 접견에 계시는 지금 원장님께서도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학교에서 중간에 넘어오는 여러 가지 R&D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생명공학 연구원 자체에서 할 때 여러 가지 부닥치는 것들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 식약처 편을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가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임상 가기 전에 독성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식약처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식약처도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오가노이드에 관련된 기술 개발과 그 적용에 관한 일은 잘 진행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구원 내에 생물안전성정보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산업부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주장들을 잘 조율하고 계시긴 하지만 연구자 측면에서의 충분한 서포트 또는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식약처 편 하나 들면 사실은 심사 지체 이런 문제들이 작년 내내 그게 이제 진행되면서 식약처 작년 11월인가에 요거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 제도 개선 만들고 전담팀 구성한 거가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그걸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물리적으로 인력들이 필요한 거는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력들을 일단 좀 늘려주면서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결국은 그 산업을 이끌고 가는 거는 전문가와 여러 가지 인력의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갑자기 코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스매치라는 얘기들이 아주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문가 인력 양성이 가장 필요한 시점인데 바이오 헬스 산업의 인력 부족률이 국내 12대 기업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인력 부족 현상이 큰 거고 결국은 이 좀 전문가적인 인력들이 양성이 돼야지 산업도 같이 발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엽 부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혁신 기술이 들어오는 산업인데 이게 이제 인재 확보를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대학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인력의 이제 사실 배출 숫자로 보면 생명과학, 생명공학 이렇게 합치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마 넘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다른 쪽 직장을 찾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이제 바이오 헬스 쪽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잡히는데 실제 현재 요새 요구되는 그러한 인력을 보게 되면 융합 인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아까도 이제 이미 얘기가 나왔던 AI 바이오 분야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바이오를 아주 정통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아는 것만 갖고도 충분한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하드코어 AI 한 사람이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생명공학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같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재가 생명공학 한 사람이 나는 AI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습득할 이유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순간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융합적 인재를 결국 대학에서 이제 길러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에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처져 있는 학과 간 칸막이를 좀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게 계속 첨단 기술, 융합 인재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산업에서 산업화를 하는데 필요한 인재가 그 스킬셋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드는 게 발효를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생명과학과 출신들을 보면 그 졸업생들 불러서 발효, 예를 들면 산업에서의 이제 스탠다드 발효법은 소위 그 패드 배치라는 육아식 배양인데 예를 들면 육아식 배양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나 보면 손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럼 왜 발효를 안 하냐? 보통 발효 육아식 배양하면 미생물 경우에도 한 48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센서들이 있지만 밤새야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전통적인 기술을 갖다가 연구의 일부로 녹여넣어서 그 연구비를 따야지 연구를 하는데 연구비를 딸 수 있는 프로포절을 낼 곳이 없습니다, 또. 그런 전통은.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트래디셔널한 테크놀로지면서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데 들어갈 수 있는 인재, 그리고 라이징,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소화하고 융합을 잘할 수 있는 인재, 이 두 축이 똑같이 가야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인력 수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니까 결국은 기업이라 산업이라고 하는 게 한쪽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정부 출원 연구소라고 하는 그 기능이 학교에 있는 인재를 뭔가 R&D를 좀 산업화 쪽 R&D를 같이 많이 트레이닝을 하고 그게 산업계에 전파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거기서 갖고 있는 뭐 어려움이나 아니면 정부의 뭔가 어떠한 좀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 예, 뭐 이상엽 부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무 능력을 가진 인재를 잘 만드는 게 결국 산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실무 능력을 가진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전체적으로 산업 측면에서 그다음에 학교 측면에서 연구원 측면에서 더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출연연 기업이 함께하는 그 국가 차원의 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및 지원하는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하는 R&D를 통한 그 기능이 정부 출원 연구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인력 양성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통해 갖고 좀 다양한 프리즘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지원들이 좀 강력하게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인재들이 산업계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분명히 미스매칭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산업계에서, 그러니까 특히 산업계도 뭐 대기업도 있고 벤처도 있고 중견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야별로도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을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 그다음에 차기 정부는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하면 좋은지 관련된 부분에 의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그 필요한 인력들을 다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앞으로의 기부는 인력과 관련된 기부였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기부는 건물 기부가 아니라 인력 기부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한양행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그 내부에 있는 주요 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스타트업들에게 기부하는 거를 돈을 기부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에 있는 인력들을 좀 공급해줘서 예전에 삼성에서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인력들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 어떤 인력 기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의 문화에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산업이 융합되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 차기 정부에서 일종의 국가 인재 빅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 빅데이터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포함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뭐 석박사 과정을 받거나 해외 기업에 근무하거나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잘 알려주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일종의 이제 재능 기부가 되겠죠. 그런 재능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나라에 좀 적은 인력들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 물론 저 산업계에서도 이제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 아마도 요새 학위 과정이나 이렇게 가보면 어느 대학을 가보면 이제는 뭐 중국말 뭐 영어가 막 들리는 어떻게 보면 인터내셔널한 대학이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육성한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산업계 우리가 흡수할 건지 관련된 부분에 아카데미 쪽에서도 분명히 열리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했던 걸로 같은데요. 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한 말씀.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이공계 학생들이죠, 소위.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모티베이션이 뭐냐를 보면 결국 이제 가치입니다. 자기가 이걸 했을 때 얻는 가치.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게 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교수가 되든지 창업을 하든지 대기업에 가서 이걸 하면 받는 기본적인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기본 보상이 꽤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일단은 어트랙션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성과 보상이죠. 그런데 심지어 거기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만큼 해갖고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지만 내가 거기서 밤새고 더하면 훨씬 더 얻는 것이 많다라는 게 딱 있어 줘야지 그게 이노베이션을 드라이브하고 모티베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뭐 외국에 있는 인재라고 해서 데려오면서 여기는 연봉 10억씩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그런 친구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실력과 성과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을 때 현재 이 합리적인 MZ 세대들은 이해할 수가 있다. 그게 인재정책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뭐 인력 양성뿐만 아니고 여러 제도적인 부분들이 진짜 공정하고 그 합리적인 부분의 소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뭐 일단 제약 쪽, 드러그 쪽만 신약 쪽만을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 임상에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이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케이스를 여러 번 해야지 한국의 바이오 산업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러려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인사이트를 가진 분들에 대한 전문가 이 활용을 어떻게 할지 관련된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저희가 쉽게 양성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단계에서는 그 스킬을 갖고 있던 분을 모시고 와서 산업을 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산업계에서 좀 더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실 텐데 그건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FDA와 NIH의 인력을 이제 다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런 인재들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구할 수 없는 분들인데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물론 이제 꼭 우리가 처빙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두고도 우리가 어드바이저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줌 미팅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을 어디가 빨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은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글로벌 빅파마에 있다가 은퇴한 분들 그런 분들이 메일이 옵니다. 내가 이런 경력이 있고 임상 쪽 뭐 아니면 생산 쪽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 이제 별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잘 우리가 그런 인력 풀을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것이 저희가 이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육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치 있는 인력이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하이밸류의 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잘 좀 모아서 거기에 학계가 됐건 산업계가 됐건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 좀 플랫폼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는 뭐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좀 기능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거버넌스의 비컨트롤 통제 거버넌스가 가지고 R&D뿐만 산업뿐만이 아니고 인력에 관련된 부분의 그림도 같이 그려나갈 수 있는 좀 그러한 기능이 차기임 정부에는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에 관련된 부분을 좀 넘기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하려면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부침들이 있으면서 앞단에 창업의 개수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창업이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을 좀 더 활발하게 시켜야지 이제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하게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 아주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고 그다음에 창업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도 들으셨을 텐데 정부 차원에서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그렇죠. 창업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바이오 벤처도 좋은 면에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실제로 보면 아까 뭐 중기부 얘기도 나왔지만 중기부의 뭐 팁스 프로그램 등등 시리즈, 그다음에 우리 좀 모태 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술 연계 펀드들도 많이 생겼고, 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과기부 같은 데서 뭐 작년인가에 만들었던 딥 사이언스 프로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한 가지 문제는 그거의 혜택을 받는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다. 뭐 이 정도로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뭐 예산이 주어져 있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바이오만 중요하니까 반도체 없애고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본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민간 자본은 우리 아까 황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민간 자본도 그냥 막 넣고 망해도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인내 자본 형태로 어떻게 가져가게 할 거냐, 그 인내 자본이 워킹한다는 걸 아는 순간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자본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에 투자 안 하는 이유는 저거 넣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정부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거를 각 부처에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요. 하여튼 뭐 앞으로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이고문님하고 황 대표님 말씀했던 그런 이런 시스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은 창업이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창업을 하고 그게 계속 이제 밸류업이 돼가는 게 이제 좀 경쟁력이지 않을까 싶은데, 황 대표님 한 말씀. 예, 일단 창업을 한 다음에 이 기업들이 아까 이제 투자 유치도 해야 되고 상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정부 지원들은 일종의 표현이 좀 그런데 컨텐츠 지원 뭐 이런 형태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도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는데, 사실 사업 계획서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못 쓰고 싶어서 못 썼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컨텐츠 지원하는 이런 거 하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일종의 엑시 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회사는 만약에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빨리 청산해야 되거든요. 망해도 빨리 망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청산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투자 유치일 수도 있고, 또는 M&A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엑시 지원하는, 그래서 창업을 하는 것도 내가 망하건 아니면 잘 되건 그 미래들이 그래도 뭔가 예측 가능해야 되니까 그런 엑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하나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한번 제안 드립니다. 결국 이제 생태계가 좀 더 다양해지고 활발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창업은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좀 더 많은 뭐 중기부도 지금 창업에 관련된 부분에 뭐 디텍트 업스테이션 여러 가지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좀 많이 원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옛날에 화이트리스트, 얼마 전에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생길 때부터 이제 소부장의 국산화에 관련된 부분을 아주 많이 논의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각 부처에서 소재부 장비를 국산화 자립화하기 위한 많은 R&D가 들어갔었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과연 지금 돌아봤을 때 국산화에 성공을 했느냐, 성공한 게 몇 케이스가 몇 개 되느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병건 대표 고문님께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분야를 보면은 향후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레드오션이 되고, 결국은 바이오 시밀러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의 가격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말 레진이나 베이지 같은 소부장이거든요. 근데 국내 많은 기업들이 그걸 할 수 있나마는 가령 삼바만 보더라도 외국에서 어떤 수주를 받으면은 거기서 이 소부장을 쓸 수 있는 모든 회사를 지정해 와요. 그러니까 글로벌에 굉장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국산화를 해서, 그러려면은 이제 그런 제조업체와 국내 바이오벤처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한 그런 그 끈끈한 관계가 돼야 되고, 그걸 정부에서도 그걸 어떻게든 산업화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특히 보면은 우씨가 잘하고 있지만은 지금 많은 그런 그 기업들이 생기는데, 그런 최근 기업을 보면은 우씨의 반값에
지금 만드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들어봤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씨보다도 어떻게든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인다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원본료를 중국 걸 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과의 어떤 동등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게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소부장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이고문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이제 정부에서 판도 좀 깔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공공 조달이라는 기능도 있듯이 그걸 좀 트위스트 해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대기업 생산 기업과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라든가 뭐 디스포저블 바이오 리액터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서로 퀄리티 체크는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갖추든지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뭐 한마디로 바이오 공급망 만약 이렇게 표현한다면 바이오 공급망이 시큐해야지만 그쪽 산업이 계속 안전적으로 뻗어날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 국가바이오위원회에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국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한 20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펑션이 물론 아주 잘하는 곳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좀 펑션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바이오 클러스터가 소위 우리가 바이오 이코노미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발전해 갈지를 보면 각각의 클러스터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그 지역에 정말 경제권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주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군데는 바이오 소부장에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뭐 이렇게 가면 거기에 관련 대학도 붙고 연구소도 붙고 기업도 들고 스타트업도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대기업 매뉴팩처링 컴퍼니하고 코웍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모델이 결국 우리나라 바이오 경제도 일으키고 또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이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확한 얘기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툴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개발된 것들이 필드에서 잘 사용되는지를 갖다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지품 장비라고 하는 것이 생산 라인에 들어가거나 연구 라인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이제 오디트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트에 관련된 부분을 약간 좀 현실화해서 오디트에 시간을 줄여주거나 한다면은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국산화를 할 수 있는 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소부장의 경쟁력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런 정부와 이제 산업계가 여러 가지 좀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주 많은 연구 자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뭐 레진서부터 시작해서 뭐 일회용 백까지 아주 많은 다양한 국산화 이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산업화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들이 차기 정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개발하는 곳과 이 개발된 국산화 소부장을 사용하는 쪽에서도 편하게 사용해서 데이터가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일은 많아서 이 소부장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찌 보면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특허가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근데 과연 이 많은 기업들이나 특허를 만들어내는 곳에서 이게 진짜 뭔가 먹거리를 낼 수 있는 특허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거 관련된 부분에 지금 요구사항들이 좀 많거든요. 특히 요새 같이 이제 투자가 좀 어려워지면서 그 피치 나간 특허들을 유지하는 것조차 이제 힘들고 헛헛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아마 벤처들이 많은 특허들을 이렇게 다 리뷰하거나 매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떤 형태의 좀 정부가 지원했으면 좋겠는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듀 딜리전스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FDD는 파이낸셜 듀 딜리전스입니다. 재무실사. LDD는 이제 리걸 듀 딜리전스. 그래서 이제 그건 법률 실사. 근데 업계에 계신 분들도 IPDD 들어봤냐고 그러면 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IPDD가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니까. 특허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록이나 추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청구항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들, 우리 이제 뭐 대학이나 출연연 다 마찬가지인데 좋은 특허라면 일단 표현이 좀 그런데 입찰제도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면 그 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고 또 하나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먹힐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과감하게 한번 드리면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특허가 이제 다른 이공계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과감하게 우리나라 모든 이공계 대학원생에서 특허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미 이제 그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상장 비상장 회사들의 상장사 임원들이 또 특허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만들어서 특허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거에 리더들이 스스로 좀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전에는 기술 개발하는 것이 특허를 작성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의 하나라고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특허를 어떻게 작성해서 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인재와 그거에 대한 교육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IP를 갖는다고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하건 아니면 여러 가지 총괄을 넓혀가지고 우리의 그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제 기술 이전에 관련된 부분이랑 이제 기술 이전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뭔가를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병헌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은 기술 이전을 했고 그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획일화된 기술 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거금을 받고 개발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을 받고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제품이 힘이 있으면은 그걸 변형을 시켜야 돼요. 미국의 이제 바이오벤처적인 대표적인 회사인 리제논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제품을 라이선스를 했습니다. 하나는 황반 변성할 수 있는 아일리아예요. 아일리아를 베이어에 기술 수출할 때 미국 시장은 리제논이 가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을 50대 50으로 갈라가져요. 그런 걸 택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토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듀피젠트. 듀피젠트를 사노피에 기술 개발할 때 개발 자금이 없어 글로벌 빅파마에 라이선스를 하지만은 그것이 허가가 됐으면은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간 모든 개발 비용의 50%를 지불하고 시장 권리를 50대 50으로 나누는 그런 계약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품이 힘이 있어야만 그런 협상이 가능한데 우리는 좀 너무 획일적으로 모든 걸 그냥 줘버리고 끝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다양화해서 향후에 그에 대한 어떤 세일즈 로열티가 되어야만 그리고 우리의 판매가 있어야만 그게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니, 우리 이고모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나스닥이랑 이런 데 상장을 굉장히 많이 한 미국 투자 회사 사장을 만났었는데 이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또 우리 뭐 기술 수출 한 4조 정도짜리 나왔잖아요. 그걸 보더니 자기 같으면 그걸 그렇게 기술 수출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서 일부만 떼갖고 일단 미국으로 가져가서 나스닥 상장을 해놓고 그걸 팔면 최소가 50배 정도는 받았을 거래요. 그래서 왜 그냥 그렇게 툭 넘겨버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고모님 말씀대로 우리도 기술 이전이라든가 사업화를 좀 총체적으로 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기술 이전이 일종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국적 제약회사가 와서 나 기술 이전 할게 그러면 그때는 팔면 안 됩니다. 거꾸로 별 관심이 없을 때 오히려 파는 거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떤 칸을 쳐놓고 그 칸을 이제 채워야지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들은 그래서 개별 기업의 전략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에 좀 맞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제도나 아니면 문화가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어떤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면은 아마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우리가 아류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저는 3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이제 강력한 뭔가 바이오 육성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저희가 오늘의 방점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이전에 초기에 막 R&D를 할 때는 정부 출연연구소의 R&R과 지금 산업이 진짜 글로벌 시장으로 갈지에 말 경쟁력을 논하는 이 시점에서 R&R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장님께서 이번에 처음 이제 오셨는데 정부 출연연구소가 어떤 식으로 미래를 좀 준비를 해야 될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께서 일하고 계신 바이오 위원회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절되거나 좀 나눠져 있는 연구 개발에 대한 통제나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통합의 형태로 위원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4일부터 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RNR에 맞추지 않고 연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를 팀업하고 그다음에 협력 연구를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국가에서의 주요 미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출연연이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이오 분야에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도 큰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국가출연연구소의 약간 롤들이 바뀌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정부에서는 산업화에 방점을 둬서 많은 연구들이 산업화 쪽으로 가기도 했고, 어떤 쪽은 어리 스테이지 연구를, 기초 연구를 많은 쪽으로 막 가기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어떻게 정부의 목표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산업이 좀 커가는 시점에서의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은 진짜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원근연구원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정부와 차기 정부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좋은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저희가 바이오 연구,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인프라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동물 인프라 등 독성 테스트 인프라 등을 계속 갖추고 있고, 그를 강화하고 첨단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바이오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추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창업을 하고 IP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이제 산업화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클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한국의 로컬에서의 답을 찾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가 협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글로벌 민글 프로그램을 다국제제약회사랑 진행하게 되다 보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큰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 진출에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인프라들을 정부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거의 보면은 우리는 기술 수출을 글로벌 이제 빅파마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국내 기업 간의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더 활성화되어서 그것이 글로벌 시장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빨리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과 이 스타트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할 때 어떤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저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요즘은 국가 과제가 많기 때문에 국가 과제 할 때 그런 경우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뭔가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만 계속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좀 상상력이 발휘되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RFP나 칸을 채우는 거, 그런 거 아닌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것들이라도 제한이 되면 그것들을 수용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일단 가는 것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이제 국가바이오위원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쨌든 정책 자금을 이제 어떻게 쓰냐에 있어서 우리가 뭐 산업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들을 투입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첫 부분에 이제 뭘 디스커버리 파트에 하는 기본적인 연구죠. 그래서 진짜 순수 과학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쨌든 요새 바이오 업계에서는 특히 바로 사업으로 점프해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융합 쪽 아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융합이란 게 결국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요새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그 대기업 같은 데서는 대학의 그 기술을 갖다가
그냥 공짜로 가져오려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많이 내고 사와야 되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 기술을 그냥 폄하하고 그거 갔더니 별거 없던데요. 이거로 끝나는 일이 많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문화적으로도 좀 바뀌면서 더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제 생태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벤처와 외국 기업, 우리나라 제약사와 외국 제약, 외국 기업들과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요새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픈 이노베이션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업종에서 바이오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약간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좀 지원이 필요한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민간 자본이 결국은 많이 들어오려면 이러한 그 투자 여력이 있는 집단들, 기업들이 많이 벤처들과 협력 모델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럴 때 정부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그것들이 좀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물론 차기 정부의 바이오 산업 역성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저희 방점은 이거 같습니다. 이게 혁신 기술들이 저희가 기존 산업을 뭔가 약간 조금씩 해갖고 경쟁력을 찾기는 저는 그건 너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혁신 기술이 실현해서 퀀텀 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어떻게 순서를 사실은 오늘 내왔던 얘기들이 뭐 저도 법차순 얘기도 드렸고 특허 얘기 들었고 투자 생태계 규제, 아까 뭐 국가 인재 빅데이터 센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침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 국가 바이오 위원회가 이 컨트롤 타워 뭐 이런 해서 그 전체적인 것들을 좀 조율하고 또 맞춰 나가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뭐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은 이게 황금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아마 차기 정부에서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가 클 수 있을까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글로벌 경쟁력이 가장 약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제가 쭉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시아가 하나를 좀 합쳐라. 우리가 미국과 유럽의 그런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아를 하나로 합쳐서 거기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글로벌로 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고, 거기에 그냥 정부에서 지금은 아무 간섭을 안 합니다만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같이 숙고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이 포럼에 이제 회계업계를 대변해서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무제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특례 상장이 2015년부터 24년까지 약 10년간에 214개가 일어났고요. 그중에서 바이오 업계가 108개로 50%가 넘게 기술특례 상장으로 편입됐습니다. 근데 바이오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치면 이 매출액 기준이나 법차손 또는 이 자본 잠식과 관련해서는 비단 바이오 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 R&D 투자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혁신 기업들에게는 사실은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매출액 기준은 최근에 25년 1월 달에 이제 상장 유지 제도가 개선되면서 시가총액 600억 원은 완화가 좀 됐긴 했는데, 법차손과 사실은 이 결손, 특히 이제 자본 잠식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진척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법차손과 관련된 경상연구개발비의 차감이나 또는 이와 관련된, 사실은 세제 혜택은 바이오 업계한테는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결손법인이라 세제 혜택을 아무리 지원해도 그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차손 이슈는 빠른 시기 내에 좀 해결되어야 되는 항목들이고 차기 정부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네. 차기 정부에 바랍니다.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인력의 쇼티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퇴직을 안 하시고도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아마
자격이 둘로 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뭐 31년간 연구한 사람으로서 왔고 또 국가바이오연의 부위원장 자격으로도 왔는데요. 오늘 우리 패널에 여러 선생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서 더더욱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몇 달 안 됐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전화도 받았고요. 만났을 때마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일심동체로 움직여가지고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법차손이라든가 규제 문제라든가 인력 양성 문제라든가 이 다양한 것들을 이미 아젠다로 놓고 분석도 많이 해왔고요. 실제로 또 해당되는 부처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많이 논의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이 국가바이오위원회의 기능을 뭐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의 이 현재 이 기능은 분절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합하고 우리나라가 바이오를 정말 한번 미래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패널 분들 말씀을 너무 소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각 분야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오늘 논의하는 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 요청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정부가 뭐 해야 되는지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세울 때는 우리랑 경쟁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걔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답을 좀 찾아주십사 합니다. 한국에서의 상황이 어때서 이거는 우리의 문제이지 저희가 산업을 봤을 때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전략을 만들고 지원책을 할 때는 경쟁 국가들을 이기기 위한 전략들이 뭔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퍼스트 무버를 가기 위해서 모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지향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퍼스트 무버가 되자고 요청을 하지만 그거를 관리는 팔로우 형태의 관리 잣대가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논쟁이 좀 생기는 부분이 좀 있는데 향후는 저희가 퍼스트 무버를 가기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의 규제나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도 오늘 각 분야에 많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걸 잘 참고하셔서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